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오늘 주제는 구본영 선생님과 함께한 삶을 바꾼 공부입니다. 저는 2010년에 변화경영연구소의 연구원이었는데요. 연구원 공부를 마치면서 작가로만 생각했던 구본영 선생님이 훌륭한 교육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큰 성인들이 기꺼이 변화하게 만들고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성인들의 공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을 끝낸 성인들이 어떤 이유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어떤 변화를 겪는지 또 이 과정에 어떤 원리가 작동하는지를 좀 더 깊게 알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평생학습을 공부했습니다. 구본영 선생님 10주기 추모학술제를 맞이하여 제가 공부했던 이런 성인학습의 관점에서 바라본 선생님의 변화 과정과 가르침 그리고 연구원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삶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인들에게 공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성인들의 공부는 무엇이며 공부가 정말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 현대사회의 성인학습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한국에서는 성인들의 학습에 대한 주된 법률인 평생교육법의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평생교육의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학교 교육을 중단한 분들 등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권리라는 것을 명시했다는 것과 또 평생교육을 받는 목적이 삶의 질의 향상과 행복 추구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한국의 성인들이 평생학습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에 30%대였던 참여율이 코로나 이전의 2020년에는 42%까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성인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여러 가지 형태의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평생학습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직업 능력을 향상하고 어떤 기술을 배우기 위한 직업 능력 향상 교육도 물론 인기가 있고요. 또 문화, 예술, 스포츠 교육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외에도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문 교양 교육 역시 꾸준히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런 인문학적 성인학습의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덴마크나 영국 같은 유럽에서는 이미 18세기 말 이후에 특수 엘리트 계층에 국한되었던 인문 교양 교육을 노동자와 농민에게 좀 해주자, 같이 그런 권리를 주자라는 운동이 계속해 있었고요. 영국의 노동자 교육협회 같은 경우는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미국에서 1995년에 있었던 클레멘터 코스입니다. 클레멘토 코스는 미국의 작가 얼 쇼리스가 노숙자, 마약 중독자, 전과자, 빈민들을 대상으로 문학, 사학, 철학, 예술과 논리학까지를 약 8개월에 걸쳐서 교육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 교육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빈곤의 문제는 정신적 불만족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즉,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금전적인 복지 혜택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스스로 삶을 성찰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이 내용은 우리나라에 2006년에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잘 소개도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2005년 이후에 성공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프란시스 대학이라든가 서울시가 진행한 희망의 인문학 같은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이 이후에 교도소라든가 소년원, 또 탈북주민, 결혼 이주 과정 등 많은 곳에서 기존에 있었던 기술이나 자격증 내지 검정고시 같은 교육 외에도 인문학 교육이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는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교육 외에도 2010년 이후에는 한국에서도 인문학이 과연 열풍이라 불릴 만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참여하고 계시는 기류의 인문학 같은 프로그램, 인문독서 아카데미, 서울 자유시민대학, 또 창비학당, 수너머, 상상마당 이런 식으로 정부, 지자체, 출판사, 언론, 기업이나 단체까지 다양한 곳에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문학자들의 대중 강연은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또 동서양 고전이 새로운 번역이나 편집이 돼서 나오고 인문학의 타이틀을 건 대중서들도 많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출간되어 1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어떤 교양 과제였던 교재였던 책인데 우리나라의 인문학 열풍의 인기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인문학적 성인학습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인기를 끌까요? 현대사회는 노동 과정에 의해서 분절된 삶입니다. 분업과 다양한 정보화, 기술화가 진행된 노동은 더 이상 현대인들에게 어떤 보람이나 의미를 부여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까지도 다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자본으로 환원되면서 사람의 인간의 정신과 존재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성인들이 고민하고 실존하게 접하고 있는 문제인 난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해? 왜 살아야 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럼 인문학 학습이 자신과 세계에 대해 어떤 진지한 성찰을 주고 답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에서 인문학 학습이 시작하게 된 것이죠. 성인에게의 학습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아동 청소년기의 활동이 우리 학습이 우리 삶의 배경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면 성인기의 학습은 그 배경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과거 저희가 진행했던 학습이 어떤 성취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현재 성인들이 하고 있는 이 학습은 정체성 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삶의 과정입니다. 성인학습은 과거에 내가 사회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제도와 지식을 배웠던 사회화 과정으로서의 학습과는 매우 다릅니다. 성인기에는 오히려 제도에 편입될 수 없는 개인의 삶의 의미 자체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학습입니다. 바로 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색채와 향기가 없는 삶은 그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분영 선생님은 이런 성인학습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구분영 선생님은 본인의 삶에서 성인학습의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환학습 이론을 보겠습니다. 전환학습 이론은 기존의 관점이 바뀐다는 점에서 아동 청소년보다는 오히려 성인학습의 주된 특징입니다. 당연히 비판적 시각을 동반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틀, 또 생각 방식에 의문을 가지고 그런 틀이 좀 더 포괄적이고 분별력 있고 또 개방적이고 성찰적이 되는 과정. 이렇게 해서 얻게 된 새로운 우리의 준거 틀은 더 진실되고 행동을 이끄는 그런 힘을 가진 강력한 견해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전환학습의 시작은 사회학자 하버마스의 관점 전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버마스는 어떤 사회의 통제 조정 구조로서 국가나 경제체제 같은 그런 강력한 시스템과 저희가 실제로 살아가는 소통하고 나누는 삶의 세계인 생활세계가 이원화되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모순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조정하고 있는 원리인 효율성, 도구적 합리성이 너무 지나치게 절대화돼서 우리 개인의 행동이나 이성, 윤리, 도덕성 같은 부분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그러다 결국 우리가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개인적인 삶의 부분까지 침탈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사회 구조, 시스템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세계의 관점으로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버마스의 주장입니다. 즉, 하버마스는 성인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살아가고 있는 생활세계가 체제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배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하버마스의 이론을 좀 더 고도화한 것이 매지로우인데요. 매지로우는 모든 성인들은 사회 구조적이나 문화 심리학적 배경을 가지고 왜곡된 렌즈, 필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모든 성인들은 본인은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왜곡된 필터를 가지고 어떤 당연하다라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인식이 있는데 이것에 의문을 던져야 한다고 보는 거죠. 이것에 의문을 던지고 지속적으로 반성을 하고 사회적인 계급적인 자각을 하게 되면 학습자의 인식이나 행동은 변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개인이 속한 상황이 바뀌고요. 이것은 결국은 구조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전환은 개인의 의미의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사회 구조까지 이어지는 근본적인 변화이며 인식의 변화만이 아니라 행동의 전환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환학습 이론은 메지로 이외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인간 전체의 변화, 나라는 존재로의 전환으로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년기의 과제가 사회적으로 부과된 페르소나에서 벗어나서 개인이 자신의 개별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던 융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인기의 전환은 자신을 찾아가는 치유적인 과정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이기도 합니다. 구본영 선생님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1997년 8월에 불현듯 단식을 떠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따르면 선택의 갈림길에서 늘 차선을 선택했던 결과가 현재의 내 모습이구나. 내가 왜 차선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다 라고 자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거에 했던 기존의 고정관념에 의문을 던지죠.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선택한다면 나는 먹고 살 수 없는 거야? 의문을 통해서 그래,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을 문제를 좀 벗어나 보겠어. 단식을 선택합니다. 25일 동안 단식을 하죠. 25일의 단식의 결과로 선생님은 일상의 생활 2.5개를 바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바꾸어진 일상의 습관을 가지고 새벽에 2시간을 만들어내죠. 그 시간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글을 썼죠. 나를 위해 사용한 시간만이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온전히 사용한 2시간은 쌓여서 새 책을 내게 됩니다. 선생님의 첫 책인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그 다음 이듬해에 나왔습니다. 또 다시 1년 후에 두 번째 책 낯선 곳에서의 아침이 나왔습니다. 이 두 책은 구본영 선생님이 내 인생을 새로 살게 해준 책이었다고 말한 정도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 책 익숙한 격과의 결별은 나를 혁명하게 해주었다. 두 번째 책은 첫 번째 책이 일시적인 혁명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될 수 있는 확신을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익숙한 격과의 결별 개정판에 김학원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눈으로 내 삶을 다시 기술하기 시작했다. 낯선 곳에서의 아침의 개정판에 최인하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행복은 사는 것 뒤에 놓인다. 일상생활을 영위하지만 내면은 공허하고 고독하다. 구본영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변화는 전적으로 안쪽을 향해 있으며 자기 신의 삶을 사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처럼 구본영 선생님의 두 권의 책은 구본영 선생님 개인적인 큰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동일한 갈증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 권의 책을 내고 나서 구본영 선생님이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선생님은 여전히 나의 마인드는, 나의 마음은 품삯에 길들여진 월급쟁이였다고 표현합니다. 평일에 낮에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마치 화살이 날아오는 듯하고 불안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의식을 치릅니다. 남도로 떠나죠. 50일간의 남도 여행을 통해서 구본영 선생님은 20년간 본인을 지배해왔던 회사원의 마인드를 완벽하게 버리고 정체성의 변화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나온 책이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떠남과 만남입니다. 이처럼 구본영 선생님의 전환은 단시, 책 출간, 남도 여행을 통해 3년에 걸친 긴 전환의 과정이었고 완벽한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IMF와 평생 직장이 사라지는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기존의 고정관념에 의문을 던지고 또 본인의 인식을 바꾸고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보고 그 새로운 행동의 시도를 통해서 자신감과 역량을 얻어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환학습의 완벽한 성공 사례입니다. 40살엔 가진 것을 다 걸어서 전환에 성공해야 한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나 자신을 건다. 구본영 선생님은 이처럼 단식과 여행, 책 출간을 통해서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단식과 여행, 책 출간은 어떤 개인에게는 특별한 사건이지만 보통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살면서 크고 많은 수많은 사건을 겪습니다. 그런데 구본영 선생님처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꿈꾸는 삶으로 전환해 성공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왜 누구는 삶을 바꾸는 전환에 성공하고 다른 이는 실패할까요? 또 전환에 성공한 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는 그 상태에 고착되어서 다시 변화를 갈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경험학습 이론에서는 이것을 경험의 재구성으로 설명합니다. 존 듀이라는 교육학자는 경험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 특히 성인은 경험으로부터 학습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 모든 경험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해석하고 재구성을 하게 되어야 경험의 전과 후가 다른 존재가 됩니다. 또 이렇게 변화한 존재는 변화된 행동을 하게 되고 같은 경험으로부터 더 풍부한 의미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꼭 경험이기 때문에 삶의 질은 경험의 질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경험으로 채우고 이 경험의 질을 높이고 풍부하게 하는 것. 그럼으로써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학습이고 변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존 듀이의 이론은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경험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를 만들고 현재 나의 경험이 미래를 만든다는 계속성의 원리로도 설명이 됩니다. 또한 개인이 경험한 그 경험은 나의 내부를 바꾸고 내가 영향을 끼치는 나의 환경을 바꾸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상호작용의 원리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경험의 재구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콜브는 이것을 모형으로서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저희가 겪는 매일의 일상과 가끔의 특별한 사건 중에서 관찰과 반성을 거친 성찰을 거친 그 경험만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화를 거쳐서 내재화가 되고 그 내재화된 개념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능동적으로 다시 실험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되어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 경험 2를 우리는 경험의 재구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험의 재구성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경험을 하게 된 나는 다시 또 다른 새로운 경험, 구체적인 경험 2를 하게 되고 동일한 순환 과정을 거치고 다시 새로운 경험으로 확장이 됩니다. 즉, 구체적 경험 하나를 할 때, 1을 할 때의 나와 경험 2를 할 때의 나는 다른 내가 되고 다시 경험 3을 할 때는 또다시 변화된 내가 됩니다. 콜브는 이것을 학습은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변화는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본영 선생님은 이런 변화의 재구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하루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하셨는데요. 선생님의 두 권의 책, 오늘 눈부신 하루를 위하여와 일상의 황홀에는 그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눈부신 하루를 위하여의 서문의 제목은 오늘은 분명 어제와 다르다입니다. 눈부신 삶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일상을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의 발자국 없이 다른 발자국을 찍을 수 없듯이 어느 하루도 그거 없이 그 다른 하루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일상의 황홀에서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하루의 기록을 통해 나는 변화한다. 하루하루를 삶을 잘 사는 것처럼 빛나는 예술은 없고, 그런데 선생님에게 이 하루의 의미는 똑같은 일상이 매번 반복되는 지겨운 하루가 아니라 사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황홀한 하루였습니다. 선생님은 변화와 하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험하라. 매일 실험하라. 매일 다른 삶을 살고 새로워져라. 매일 다른 사람이 되라. 우연한 계기가 마음의 문을 열고 위대한 결단에 이르게 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지켜가는 과정 없이는 변화가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거죠. 이런 하루가 모여서 또 시간이 쌓입니다. 구본영 선생님은 이런 하루를 10년 단위로 다시 한번 재구성해냅니다. 선생님이 2004년에 내셨던 책 나 구본영의 변화 이야기는 10년마다 나의 삶을 갱신하는 자아경영 프로젝트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내가 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끊임없이 나를 혁신하는 것이고 내 안에서 새롭게 끝없이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너무 멋지고 훌륭한 모험이다 라고 설파하셨습니다. 특히 선생님은 40의 1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앞으로 10년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알아내신 거죠. 과거의 기록이 미래를 계획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 쓰다 보면 내가 정말 해보지 못했던 후회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더 절실해지고 남아있는 내 앞으로의 시간은 그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전환이 됩니다. 선생님이 이 43살에 다시 시작하다를 쓰면서 결심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꿈버 프로그램과 연구원 제도입니다. 이것은 또 이런 경험과 전환의 관점에서 보면 선생님은 하루를 구성하고 10년 단위로 삶을 구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바로 환경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인 기업가였지만 동시에 구본영 선생님이 자신의 주변에 사람을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변화를 소망하고 꿈꾸고 갈망하는 사람들로 주변에 자신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꿈버 프로그램은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한 자아, 소망을 찾아 삶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은 스스로 본인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자신의 소망을 찾아 삶의 전환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본인의 경험을 확장하기를 갈망하셨죠. 연구원은 삶의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서로 동료이자 스승으로 만나서 실험하고 수련해 가는 과정을 1년짜리를 만드신 겁니다. 선생님의 이런 경험의 확장은 본인이 직접 몸으로 실천하고 경험했던 이 경험을 주변에 나누면서 주변에게 베푸셨던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 자신의 환경을 구축했던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하루의 일상으로 쳐들어와 하루를 바꾸어 놓지 못하면 실천되지 않은 것이다. 구본영 선생님에게는 자신의 삶을 닮은 철학이 있었습니다. 구본영 선생님이 운영하셨던 1인 기업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소에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아름다워지려는 사람을 돕습니다. 구본영 선생님은 모든 사람은 고유한 색과 모양을 가진 꽃이며 때가 되면 자신의 빛깔로 아름답게 필 것이라 믿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내면의 요구와 관심을 알게 되면 자신과 세상을 위해 모두 아름다운 개인이 될 거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가르치기보다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관심사와 내면을 발견하는 것을 도우려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으로는 서로에게 배우게 할 것이고 서로에게 스승과 친구가 되어 먼 길을 함께 가고 또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배움의 방법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훌륭한 스승이며 믿을 수 있는 파트너며 창조적인 놀이로서 더불어 성장한다. 이것이 선생님이 연구원을 뽑기 위한 모집 공고에 냈던 내용인데요. 이것은 저는 단순히 연구원 사이에 대한 그런 설정만이 아니라 선생님과 구본영 선생님과 연구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다고도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좋은 스승을 넘어 훌륭한 스승을 꿈꾸셨습니다. 선생님이 수행하셨던 멘토의 기능을 살펴보면 우선 멘토는 후원자가 되어줍니다. 학습자가 현재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멘티의 내적인 목소리를 잘 들어줍니다.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현하고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하죠. 이렇게 멘토와 멘티는 특별한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후원자가 됩니다. 또 멘토는 멘티가 현재의 모습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합니다. 과업을 제시하고 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죠. 때로는 멘티들이 겪고 있는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을 벽을 깨주고 상대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멘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비전 제시를 보면 스스로 모델 기능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또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멘토는 단순히 어떤 학습자의 후원을 하고 도전의식을 부여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학습자의 환경 그 자체가 됩니다. 구본영 선생님은 연구원들을 그냥 단순히 가르치려고 했던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스스로 내면의 불꽃을 피우는 데 영감을 주려 하였고 본인이 삶 속에서 직접 실험하고 적용해 본 것만을 전달하려 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이런 메시지들은 연구원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구분영 선생님은 정서적으로 연결된 스승이 좋은 스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서적으로 우선 친밀하게 연결되어야만 어떤 가르침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이상의 단계로 삶 자체로서 영감을 주는 훌륭한 스승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구분영 선생님이 훌륭한 스승을 이미 가지고 있었죠. 삶에 대한 자세와 내면의 풍광을 존경했던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좋은 스승을 넘어 훌륭한 스승이 되고자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이를 들어서 스승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커다란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즐겁기도 하지만 고되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훌륭한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역할을 내려놓을 수 없다. 나는 평범하고 초라한 사람들이 어느 날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순간을 목격하고 싶다. 나도 그 사람들 중 하나이고 싶다. 그들이 꽃으로 피어날 때 그 자리에 있고 싶다. 이것이 내 직업이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풍광이다. 구분영 선생님은 자신의 전환과 변화의 동력을 유지해온 경험을 연구원 과정에 고스란히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과 함께 경험하고 실험하면서 이 과정을 매년 발전시켰습니다. 연구원에 지원한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변하고 싶은데 어떻게 변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에게 지금 현재의 삶보다 다른 환경,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또 단순히 좀 더 재미있게 살고 싶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색다른 것, 좀 더 다른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서도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는 것 같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어야 할까? 때로는 지금까지 방법으로 계속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다양한 고민을 아는 사람들이 연구원에 지원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삶에 대한 동경이 있었죠. 그리고 연구원 과정을 수료한 후에 자신의 책을 낸다는 이 목표에 좀 매혹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긍정적인 역할만 있었던 것은, 기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한편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닐까? 회사 일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될 때인가?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희생을 요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부담도 느꼈죠. 그렇지만 이건 지금 꼭 해야 돼. 지금의 모습으로는 더 이상 안 돼.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강했기 때문에 연구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원 과정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 질문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연구원 과정의 핵심은 질문을 통해 내면과 만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변화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정말 먹고 살 수 없나? 라는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질문이 1년 동안 주어지는 질문들입니다. 네, 사람들은 사실은 학교에 다니고 또 일을 하면서 늘 질문을 받죠. 그리고 정답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사실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답도 내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의 현상과 규칙, 어떤 지식에 대한 것을 배우고 익혀서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잘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고 좋은 자질을 차지했죠. 근데 수많은 지식이 결국 머리와 몸에 쌓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와는 그다지 연결점이 없습니다. 삶과 그렇게 내 삶과 사랑과 연결되지 못했던 그런 지식은 삶의 중요한 순간이 닥쳤을 때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던졌던 이런 질문들은 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 또
또 세상과 나와의 관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보십니다. 1년 동안. 그리고 구체적인, 그냥 뻔한 대답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나만의 대답을 계속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연구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자기 자신을 깊숙이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1년 동안 이런 질문을 품고 50권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함께 공부합니다. 이 책들은 단순한 그런 어떤 텍스트가 아니고 어떤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텍스트가 아니라 아까 보셨던 자신을 향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실마리입니다. 3차에 걸친 선발과 또 주 1회의 북리뷰와 칼럼, 월 1회의 세미나, 해외와 국내 여행을 다니고 책이 출간하기까지, 글을 쓰기까지 이런 모든 내용이 결국은 아까 보셨던 나에 대한 질문, 또 내가 바라보는 세상, 나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한 그런 훈련, 수련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신화, 역사, 철학, 문화, 자기이해, 경영, 글쓰기까지 굉장히 많은 책을 읽죠. 그런데 이 책들은 이 책을 읽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35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는 근로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일하는 시간 외의 여가 시간을 거의 온전히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 1년의 과정 안에는 자서전 쓰기에도 들어가 있고 결정적인 생애 사건을 기술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 때로는 역할 연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구분현 선생님이 경험하셨던 삶의 전환을 실제로 이루어내기 위한 어떤 다양한 도구이자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단순히 책을 보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던 북 리뷰를 살펴보면 북 리뷰는 저자에 대해 또 마음에 들어오는 문구에 대해 또 내가 저자라면 이런 세 가지 구성으로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매번 10페이지 이상의 문구를 필사하는데 그 문구 하나하나의 책의 구절에 자신의 경험과 삶에 비춘 감상평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저자의 이야기를 읽고 또 내가 저자가 제시한 주제나 견해에 비교한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적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권의 책을 읽은 후 다시 이 책의 주제와 연결된 한 페이지 이상의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풀어내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으로 과정이 끝이 아니라 매주 함께 공부하는 10명 내외의 동료들의 북 리뷰와 에세이를 읽고 피드백을 온라인에 남기는 것까지가 일주일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동일한 책을 읽은 사람들 10명에 대해 10명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읽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는 서로 다른 책을 읽은 것 같은 경험도 숱하게 합니다. 나는 그 구절이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감명 깊게 읽었던 구절이라고 올려놓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하죠. 연구원들은 같은 책을 읽고 다르게 느낍니다. 사실 초반에는 이게 숙제라서 읽습니다. 잘 읽히지 않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또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될수록 이 사람이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글을 썼는지를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해한 책의 내용과 타인이 이해한 내용을 비교하게 되죠. 이것은 책을 단순히 한 번 읽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처음에는 저자의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던 것이 다른 연구원들의 글도 중요한 흥미있는 텍스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로 코멘트를 나누다 보면 내 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반응했는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나의 생각이 다른에게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지를 보게 되다 보면 처음에는 나를 집중하고 또 이 책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집중하다가 결국은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까지, 즉 자아에서 타자에까지 이 과정이 확장되게 됩니다. 이 과정이 1년 동안 되풀이되다 보면
내가 해왔던 관성적으로 되풀이되어 왔던 이 사고의 틀이 깨지고 새로운 인식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50권을 통해서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살아있는 지혜를 배우고 또 사람을 배우게 됩니다. 연구원들이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을 한테 배우러 왔어요. 선생님이 워낙 이제 훌륭한 저자셨고 책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을 생각하고 왔지, 같이 공부하는 동기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별 생각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1년이 끝나고 나서 얘기할 때 보면 한 연구원의 표현대로 100 중에서 선생님이 하신 역할은 한 20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동기들을 통해서 채웠다는 거죠. 물론 그 판을 깔아주신 것이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깊이만큼 동료들과 그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죠. 즉, 멘토는 연구원들의 이 환경 자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깊어질 수 있었던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온라인에서 만났던 그런 북 리뷰와 칼럼에 대한 어떤 피드백 외에도 월 1회의 오프라인 세미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읽고 온라인에서 나누었던 모든 것을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하루 종일 모여서 피드백을 총집합해서 나눕니다. 전원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열띠게 토론을 합니다. 때로는 싸웁니다. 구본영 선생님은 이런 발표나 토론에는 직접 참여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강의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가끔은 조시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강 질문을 합니다. 또 새롭게 제안을 하시기도 하죠. 부직갱이의 이런 역할을 하시면서 연구원들이 직접 부딪히면서 깊게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1년의 과정이 지나다 보면 처음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저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토론이 격해지더라도 많은 경우는 이해와 수용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전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이미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수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던 함께 같이 공부해야 될 동료에 대한 존중, 예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으로 실천하는 1년이 됩니다. 저희가 사회에서는 정말 배우기 어려운 과정이죠. 연구원들은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던 함께 공부하는 동료를 통해 배우는 것이 정말 커다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좀 소극적이었던 상호 과정에도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책과 글을 통한 자기 성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연구원의 핵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선 성인들이 만나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동료들과도 점점 신뢰 관계를 이루게 되고 다른 저희가 사회에서 만났던 사람들하고는 하지 않았던 그런 자기에 대한 속 깊은 이야기, 자기 개방이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열었던 그런 자기 개방이 자신이 온전히 수용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점점 더 심화된 자기 개방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학습 분위기는 말과 글과 세미나와 여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승은 물론 함께 공부한 동료들과의 깊은 만남과 배움을 통해서 나를 넘어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나를 수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바탕이 되었습니다. 구본영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인 2013년 1월 3일에 크리에이티브 살롱 9에서 오픈 특강을 하셨습니다. 수업의 주제는 공부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이날 모인 연구원과 꿈벗 그리고 독자들에게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명, 내가 이곳에 온 이유, 내가 생명을 받은 이유, 내가 이 생명을 어디다 쏟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찾아라. 이유를 찾게 되면 너무나도 놀랍게 내 속에서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죠.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이 각성을 한 후에는 공부해라. 배우고 익혀라. 배우고 익히고 익힌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부다. 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 자신을 탐색하고 책과 사람에게서 실마리를 얻고 공부한 것을 실천하는 삶.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그 질문의 답 속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이자 즐거움입니다. 선생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유는 삶 속에서 공부한 것을 쓰고 삶 속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틀림없이 내가 바라는 삶으로 이동해 갈 것이다. 공부는 삶을 바꾸는 힘이며 나를 탐색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이자 삶을 바꾸는 지렛대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통해 내가 살고 싶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바다 앞에서 연구원들에게 짧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다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가 또 훌륭한 저자들이 바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것은 나나 저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니라 바다를,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1년이 지난 후 나는 사라질 겁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혼자서 가야 합니다. 두근대죠? 설레죠? 자, 갑시다. 선생님은 이처럼 제자들에게 늘 넓고 푸른 바다,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탐험을 충동질하셨습니다. 바다를 참으로 좋아하셨죠.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벚꽃이 휘날리는 봄, 그리고 5월 스승의 날,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는 스승님과의 만남, 그리고 지난 10년,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쭉 여행하고 웃을 수 있는 연구원 동기들과의 만남. 2010년 연구원 과정을 밟았던 30대와 40대 연구원들은 모두 함께 어울려 공부하고 놀았던 수업 자체가 참 좋았다고 말합니다. 시작과 개인이 처한 상황은 각자 다양했지만 연구원 모두 이 과정을 중요한 삶의 전환점으로 꼽습니다. 이들은 1년의 연구원 학습과 그 이후에도 이어진 지속적인 공부와 탐색을 통해 본인의 정체성을 조금씩 자각해 나갔고 새로운 삶의 무대에서 능동적으로 실험하고 성찰하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 삶을 바꾸는 공부의 힘과 즐거움을 경험하셨고 바로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려 애쓰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선생님과 함께했던 공부를 통해 발견한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계속해서 꾸준히 걷고 있습니다.